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픈 AI가 향후 약 5년간 오라클로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계약이 사상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 중 하나로 거품 우려에도 AI 데이터 센터 지출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10대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AI는 30조 원, 반도체에는 21조 원이 투입되는 등 국가 차원의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성 없는 혁신 전쟁에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 AX 얼라이언스를 공동 출범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등 국내 천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제조 AX 얼라이언스는 2029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연 1,000대 양산과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성장 둔화로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반면 경쟁사 일라이릴리의 신약 마운자로는 국내 출시 한 달 만에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체중 감소 효과로 위고비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기다렸던 PPI 지수 발표가 나왔는데요. 헤드라인과 그리고 근원 PPI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은 줄어들었고 증시에 대한 안정감은 키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는 오라클의 하루였죠. 실적 발표 후에 시간 외에서부터 급등을 시작했다가 정규장에서는 40% 가까이 장중에 폭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AI 버블로는 완전히 꺼트린 모습도 나타나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지표 중에서 PPI가 먼저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첫 번째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는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러시아의 드론이 폴란드의 영공을 침공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폴란드가 이 드론을 격추를 시켰고 공항을 폐쇄했다라는 기사들도 연이어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한번 유럽 시장 안에서 자주 국방에 대한 키워드가 등장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K방산에 대한 주가의 기대 퍼포먼스도 함께 가져볼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연이어 줄 상향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쪽이 도이치방크인데요. 7,000선까지 올려잡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욕 증시의 좋은 흐름, 우리 증시도 따라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PPI 하락, 뉴욕 증시 혼조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PPI 지수를 확인을 하면서 증시에는 다행히 안정감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상승하면서 어제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전반적인 마감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S&P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S&P 500 지수는 19.43포인트가 이제 상승하면서 0.3% 정도 상승했었는데요. 6,532.04로 이제 마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사상 최고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7,000선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조금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여전히 상승하면서 좋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경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금리 하락에 대한 징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아마 증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미국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PPI가 하락하게 됐고요. 이번 상승은 이제 물가 둔화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아마 기인한 부분이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노동통계청이 8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이제 보고했습니다. 이거는 4개월 만에 어쨌든 처음으로 물가가 떨어진 것이고, 시장이 이를 이제 한층 완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제 베이비 컷에 이어서 빅컷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소비자 CPI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요. 11일 날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떨어질지에 대한 궁금함이 좀 있는데, 어쨌든 많은 곳에서는 0.5% 이 금리 인하가 이게 나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시점과 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거는 아마 11일 날 나오는 거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떤 것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16일부터 17일까지 하는 요 FOMC의 회의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금리 인하나 이제 물가 지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최고의 이슈는 아마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상당히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금리 그 주식이 많이 뛰었는데요. 뭐 40%까지 급등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35.95%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오라클은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면 이제 주식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라클의 상승은 아마 AI에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서비스가 이제 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증가로 예상되는 게 이런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라클은 사실상 AI 기업은 아닙니다. AI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게 사실은 솔루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수요가 뭐 오픈AI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AI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주가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과 함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향후로 이제 결정 지을 텐데, 투자자들은 금리 정책과 물가 지표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전략을 짜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인 마감 상황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라클은 특히나 오픈 AI와 계약 소식도 함께 전하게 되면서 여전히 AI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버블론을 꺼트릴 수 있을 만한 뉴스로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종가는 한 35%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물가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가야 하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의 하락이 증시에 미친 영향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PPI는 이런 것 같아요. 생산자가 어쨌든 판매하는 상품 가격 변동을 나타내고 사실상 이제 소비자 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하락했다는 그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증시에서는 물가 우려를 덜어내는 긍정적 요소로 이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증대시켰고요. 특히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해온 이유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됐다라는 게 좀 될 것 같고요. PPI 하락가 물가 예상을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하지 않았다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어쨌든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애플 주가가 좀 하락한 게 좀 약간 좀 이채로운데요. 이번에 보면 애플 주가 하락은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이제 애플이 AI 쪽에 좀 더 뒤쳐져 있다라는 거 한 게, 최근에 발표한 아이폰 17이 좋기는 하지만 그냥 기대만큼 그렇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애플은 하드웨어 중심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AI를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비해서 좀 더 낮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인 마감 상황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세계 부자 1위 내려오다이고요. 오라클이 어제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러면서 이 주가 오르면서 같이 좀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
가장 부유한 사람에 있어서 순위의 변동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라클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앨리슨이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부유한 사람에 있어서 1등으로 자리를 좀 다시 한번 하게 된 건데요. 전반적인 뉴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앨리슨이 이제 자산이 1위가 오른 건 상당히 좀 이채로울 것 같아요. 이분이 80살이 넘어요. 그런데도 이제 지금 정정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이채로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산을 좀 보면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얘기인데 앨리슨 자산이 1,010억 달러 정도 급증했습니다. 어제 이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3,9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이 자산은 일론 머스크 자산이 3,850억 달러보다 이제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놀라움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어제는 이제 뭐 PPI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이 오라클이 원체 강력한 그런 거다 보니까 오라클 이야기로 전부한 외신이 다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성장은 아마 클라우드 산업의 급성장을 바탕으로 이제 매출과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앨리슨은 오라클의 이제 최대 공동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보유한 오라클 주신이 그의 자산을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오라클 주가에 따라서 이분의 어쨌든 자산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오라클의 이제 선전은 이런 것 같아요. AI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 부분에 근간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AI를 하는 기업들은 누구나 오라클을 떠올리고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산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이 되고 오라클이 AI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의 솔루션이라고 이제 많은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자님이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 오픈 AI 협력을 발표하면서 AI 인프라에 대한 어떤 분야에서도 두각을 더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선두권과 함께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최근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상당히 친하다는 게 아마 좋은 반응을 얻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아마 일론 머스크의 빈자리를 조용히 차지하고 있는 점도 아마 주가나 상승 1위를 하게 된 근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실적 발표 후에 오라클이 주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세계에 있어서 가장 부유한 순위의 변동이 어제 밤사이 좀 나타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등극한 배경은 주가 폭등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 순위를 빼앗긴 머스크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머스크가 앞으로 주식을 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이게 될 걸로 예상하실까요? 외도를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테슬라 주식이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올해 14%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 비해서 원래 이제 출발은 뭐 $100 후반대에서 출발해서 이제 $400까지 갔기 때문에 요게 이제 14% 정도 하락을 했고 그 주요한 원인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금리 인상이나 뭐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가장 보기에 큰 거는 아마 오너 리스크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아마 좀 상쇄가 돼야 되고 경영의 전반에 전념을 한 다음에 다시 1위를 차지하는 건 뭐 순식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양한 전략을 좀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페이스X와 이제 X에 관한 어떤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산을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스페이스X가 이제 비공개 자산에서는 최고의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너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지금 어쨌든 자율주행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AI 투자가 계속되면서 장기적으로 이를 높이면 아마 지금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이 아마 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키워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이폰 17 에어 실용성이고요. 아이폰 17 시리즈가 공개가 됐고요. 그중에서 가장 기대를 했던 모델이 사실 에어 모델입니다. 두께가 굉장히 얇을 걸로 알려져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먼저 점검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뭐 디자인을 보면 기존의 두께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련되고 심플한 느낌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얇아진 두께 때문에 휴대성이 더 강화되고 그만큼 가벼워진 게 특징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카톡티라고 하죠. 여기 이제 카메라 렌즈가 나왔던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성들이 들고 다닐 때 어떤 반응일지도 약간 상당히 궁금하고요. 생각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990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고 주머니에 넣었을 때 이제 폴더폰이랑 비슷한데 폴드 7이랑 비슷한데 폴드 7도 주머니에 넣었을 때 나올 때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에어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실용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더 얇아졌다는 것 중에 가장 문제는 아마 배터리 용량이 아닐까 싶어요. 과거에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얇아지면서 요 배터리 용량과 내구성에 약간 희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공개가 정확하게 안 됐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안 했고 그 설명만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배터리 수명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용자들이 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반나절만 쓰고 배터리가 다 닳아버리고 또 충전을 해야 되면 상당히 좀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플이 이 배터리 고민은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롭게 고민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얇은 디자인이 배터리 효율성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우려 나오고 이 얇아지는 것과 배터리 문제가 나오면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발열입니다. 이 발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리고 이제 고성능 작업을 처리할 때 과열이 나올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에어가 얼마만큼 극복을 할지가 아마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을 포함해서 1차 출시국은 9월 19일쯤 시판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제 사전 예약은 12일부터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격대 또한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애플이 여전히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유를, 그러니까 시장 지배를 이제 지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 좀 지배하면 휴대성의 극대화를 이번에 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플은 변화가 없다는 부분에서 약간 변화를 줬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은 이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더 가볍고 휴대하는 걸 반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말을 좀 들은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거의 말을 안 들었거든요. 뭐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 우리는 충성된 로열티만 가지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했고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하웨이와 경쟁하기 위한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계속 지금 상승세를 하다가 꺾임이 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것들인데 이번에 에어도 보면 상당히 디자인은 좋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얘기했던 카톡티 이유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물론 케이스를 끼면 똑같습니다. 케이스를 끼면 이게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평면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극복될지가 이제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사와의 차별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얼마만큼 초슬림 디자인이 경쟁사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삼성의 엣지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더 좋을지 부분이 아마 향후의 관건일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가폰을 좋아하는 인도라든가 중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승부를 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어떤 삼성의 선전에 따라서 이게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이번에 이제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얼마만큼 다시 격차를 벌일 수 있을지도 아마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따라서 향후에 어쨌든 지배력이 좀 더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에서 이번에 신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제품 공개했고 그중에서 가장 역대 얇은 아이폰을 출시한 제품이 있고 그게 바로 에어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두께가 한 5.6mm 정도 되면서 굉장히 초슬림폰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폴더블 폰을 내놓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어서 이 폴더블 폰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얇은 제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서의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나 코멘트들이 나온 바가 없어서 시장에서는 약간 좀 실망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애플 주가에서 한 3% 넘게 하락하는 부분 또한 여기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주제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네 번째 주제입니다. 연준 이사 해임 제동입니다. 리사쿡 이사를 해임하는 것을 두고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법원에서도 이 해임하는 건을 막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사쿡 연준 이사는 일단은 연준 이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데요. 뉴스 먼저 확인해 주시죠.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해임안을 제출했을 때도 약간 무리가 있다라는 평가는 좀 많았습니다. 이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잇따라 많은 것들이 트럼프 행정명령이라든가 비상사태 같은 것들이 연방법원에서 제지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지하급 판사가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 법원 명령을 내라는 쿡 이사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데에 따르면 받아들였고 이 부분은 단순히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9월 이제 16, 17일 열리는 FOMC 회의도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어쨌든 요걸 받아들인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건 왜냐면 대통령의 해임 시도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제 근거는 됐습니다. 뭐
주택 모기지론을 받을 때 위법한 사실이 있다라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이거는 좀 더 다퉈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법에 따른 이런 게 있습니다. 연준 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라는 건 상당한 근거 그리고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법으로 다퉜을 때 모두가 인정을 할 때 아마 이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임 시도가 법적 근거가 좀 부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이걸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뭐 상처뿐인 영광이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쿡 이사는 받아들였고 이제 참석하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뭐 베이비컷을 갈지 B컷을 갈지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도 미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방준비제는 이제 미국의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이번에 확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과 관련한 이슈들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대법원에다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대법을 통해서 연준의 해임 제시도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쿡 이사가 이제 이 중요한 역할, 이제 쿡 이사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진보 쪽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라는 금리 결정에 어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연준의 정책은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라든가 투자자 신뢰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쿡 이사의 어쨌든 연임 여부는 이제 불확실성을 약간 해소해 주는데 역할을 크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쿡 이사가 연임이 되거나 이게 계속 이제 무마된다면 예측 가능한 가능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후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제 이 부분이 연임이 되지 않거나 정치 논란으로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게 상당히 이제 혼란을 겪게 되지 않을까. 투자자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임이 되지 않거나 대체 인사가 임명되면 FOMC의 정책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은 해소가 됐지만 이게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FOMC는 다음 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명확합니다. 금리를 빠르게 인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연준 쪽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확고하게 좀 데이터를 보면서 천천히 하고자 하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도 조절에 의미를 좀 두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게 될지가 가장 주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는 고용 시장이 약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베이비컷 혹은 B컷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요. 어제 CME 패드워치상으로 봤을 때는 25bp 인하의 가능성이 현재는 조금 더 높게 집계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미국 외국 원조 차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한번 미국 연방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이번 쟁점을 두고서 이야기 좀 나눠보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예산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 대한 내용은 어떤 부분들 확인해야 될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좀 합니다. 국가 안전을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국가 안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이 원조를 중단을 해달라고 한 건 아마 재정 적자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번 사건은 해외 예산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하급심 판결을 불복하면서 연방법원의 명령을 정지해달라고 이제 대법원에 상고한 이야기고요. 이 사건이 미국 정부의 예산 집행권에 대해서 의회 예산 권한과 이제 행정부의 예산 집행권에 대한 어떤 충돌이 일어났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 중심에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 권한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 1조에서는 예산 집행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어쨌든 의회가 세출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부가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쨌든 국회에서 만들고 의회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권한만 갖고 있는데 이걸 아예 예산까지 만들겠다고 행정부가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문단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것 같아요. 예산 집행과 관련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래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어쨌든 자신들의 이제 재정 감축에 대한 재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위에는 자신의 권력을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게 어쨌든 서로가 충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 정책과 국가 안전을 이유로 이제 우선 집행하려고 이 부분을 멈추려고 하고 있지만 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하면서 서로가 힘겨루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걸 기대했던 많은 국가들이나 많은 단체들이 이걸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항소가 가져오면서 정치적이나 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아서 요건 좀 투자하실 때 많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외 원조 예산 집행 정지 시도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한번 대법원에 문을 두드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미국의 해외 원조의 축소에 대한 가능성 또한 현재 점쳐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동맹국들이나 국제기구에서는 어떤 시각들로 좀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해외 원조가 축소가 된다면 세계 보건이라든가 인권 활동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 보건 시스템에서 이 상당 부분이 미국에 의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니세프 같은 기구도 미국의 기여 없이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많은 금액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걸 기반으로 그동안 예산을 짜왔고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 거의 올스톱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전 세계 아동이라든가 여성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들이 없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원조로 제공되는 백신이라든가 의약품 치료법이 개도국이나 질병 예방에 큰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 활동에서도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걸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게 약간 당혹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예산이 집행됐던 거에서 이제 준비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동맹국가 국제기구의 반응들은 이 우려를 너무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축소가 되면 자국의 외교 정책이나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 부분을 이제 짜고 예산을 했던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제인권 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기여와 이제 어쨌든 국제사회에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서 이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축소 가능성과 글로벌 보건 문제라든가 인권 활동의 이런 부분들을 지켜봤을 때 향후에 이런 부분의 행보는 약간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맹에 대한 안정성보다는 국내 정치를 앞세웠다라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NGO 같은 기구에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자금들이 끊길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엔 힘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어제는 S&P 500 지수가 장중에도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3,300선 터치가 나오면서 장중 그리고 종가상으로 봤을 때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힘을 좀 따라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고요.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죄가 있다면 신용 점수가 높은 게 죄라는 댓글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높여서 그 돈으로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추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을 사실상 깨는 발언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대통령이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됐는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건 바로 햇살론 15라는 상품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용 점수가 낮은 분들, 특히나 하위 20% 정도만 이용할 수 있는 서민 대출인데요.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가 연 15.9%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2%도 안 되는 시대에 이자가 15%가 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건데요. 소득은 거의 늘지 않는데 빚 부담은 몇 배로 불어난다는 겁니다. 또 은행들이 신용이 아주 좋은 사람들에게는 1에서 2%대 초저금리로 큰돈을 빌려주면서 정작 돈이 절실한 저신용자들에게는 높은 금리로 소액만 빌려준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제안이 이거였습니다. 초우량 고객 금리를 0.1%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재원이 생긴다. 그걸로 저신용자들의 금리를 조금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핵심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이 언급이 출발이 됐습니다. 네, 결론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라는 취지로 발언이 나온 거지만 사실상 이런 제안이 나오면서 고신용자들이나 은행권에서는 당연히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들의 입장을 좀 대변을 해본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 사실 가장 크게 나왔던 반발은 바로 역차별 논란이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대출을 갚고 신용 점수를 관리해온 고신용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한 30대 직장인은 열심히 신용을 쌓아온 사람들 돈을 떼서 신용 관리 안 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건 공산주의식 발상 같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은행들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햇살론 15의 금리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은행 자체 금리가 약 6% 정도고 여기에다가 서민금융진흥원이 받는 보증료가 9.9% 더해지면서 최종적으로 연 15.9%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은행이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저신용자 대출의 높은 부실 위험이 반영된 금리 구조라는 설명인데요.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고신용자의 마이너스 통장 금리도 이미 6%대다. 이 상황에서 저신용자 금리를 더 낮추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고신용자들이 집 담보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긴 하지만 전체 시장 금리를 고려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금융권은 만약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게 된다면 채권이나 대출의 기본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신용에 따라서 금리가 좀 움직여주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그걸 깬다라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문가들은 어떤 우려감을 좀 표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원리를 거스른다라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은 원래 고신용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그리고 저신용자에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신용 점수가 높으면 연체 위험이 낮다 보니까 금리가 싸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위험이 크다면 금리가 비싸지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이런 대책은 단기간에는 가능할 수 있어도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무리하게 저신용자만 지원을 하다 보면 오히려 중간 단계에 있는 중저신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사회에 막 나온 청년 직장인처럼 신용 이력이 짧은 사람들이 대출 기회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금리는 위험의 가격이지 사회적 차별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의 발언을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약속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어기면 보상받는 구조라면 누가 신용관리를 앞으로 하겠느냐라고 지적을 내렸는데요. 결국 이런 우려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가 시장에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문제는 이러한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게 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현재로서는 지금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제도로 옮겨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금 은행권에다가 압박을 넣으면서 서민금융안정기금 같은 공동기금 논의는 빨라질 수 있겠는데요. 금융위원회도 금융사가 이익이 많은 만큼 일정 부분을 출연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기금의 재원이 결국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이 기금 출연분을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면 대출 금리나 각종 수수료를 통해서 다른 고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저신용자들만 돕는 게 아니라 고신용자나 중저신용자까지도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금융시장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으로 바뀐다는 시그널은 투자자나 은행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키우게 됩니다. 또 이제 은행이 이런 위험을 회피하려고 대출을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정작 저신용자들이 대출 문턱에서 더 밀려나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대통령의 취지와는 달리 서민 금융 접근성이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이나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데 있었겠지만 어쨌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게 되면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애플이 사면 끝났다 진짜라는 댓글이고요. 최근에 애플이 XRP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지금 매입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시장 안에서 크게 좀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애플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관심도를 좀 높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소문 어디서부터 좀 시작된 걸까요? 네, 일단 이 소문의 시작은 지난 9일 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의 SNS 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애플이 15억 달러 규모의 XRP 매입을 발표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게 되면서 시장에 빠르게 퍼진 건데요. 공식적인 근거는 없었고 애플 역시나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했다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테슬라나 스트래티지처럼 실제로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사들인 기업들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들어서게 된다면 파급력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애플은 55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달러 안팎만 매입을 하더라도 시장 판도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XRP 매입과 관련한 부분은 일단 루머로서 남기는 좀 한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혹시나 혹은 만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기대감이 좀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리플의 실제 행보는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리플은 소문과는 별개로 또 실제 움직임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건 스페인 대형은행 BBVA와의 제휴인데요. 리플의 디지털 자산 수탁 기술을 BBVA의 암호화폐 서비스에 통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앞서 스위스와 튀르키예에서도 지금 이미 협력을 맺은 바가 있는데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이제는 XRP가 유럽 전역으로 입지를 더 넓히게 됐습니다. 이 흐름에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제 법안인 미카의 시행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제도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고요.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들려왔던 소식은 영국 에너지 기업인 비보파워의 전기차 자회사 템보가 리플 USD를 결제 수단으로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리플 USD는 달러와 연동이 돼 있어서 가치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국제거래에서 환율 변동 위험이 없고 정산 속도도 빠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점이 훨씬 실용적인 선택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회사가 리플 USD를 실무에 쓰면서도 동시에 수천만 달러 규모의 XRP 투자까지 병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점들을 살펴봤을 때 리플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리플이 지금 걷고 있는 행보들을 좀 살펴본 상황입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이제 ETF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현물 ETF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현재 와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XRP ETF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 산하의 기관 투자 리서치 보고서가 나오면서 관련 논의가 한층 더 부각이 됐는데요.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90건이 넘는 신규 암호화폐 ETF 신청을 심사 중입니다. 눈에 띄는 건 단순 신청을 넘어서 실제 움직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발행사들이 투자 설명서를 보완하거나 감시 공유 협정을 조율하는 등 SEC 요구 사항을 맞추고 있다는 정황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즉 이제는 기대감 차원을 넘어서서 승인 절차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 반응도 꽤나 긍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최근 이 XRP 가격은 3달러를 회복을 했었는데 9월 빅컷에 대한 기대감과 또 ETF 기대감이 함께 반영된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 이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살펴보면 2.9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업계에서는 이번 움직임을 XRP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SEC의 최종 결정이 XRP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전체 ETF 시장의 방향을 가르게 될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앞서 살펴봤었던 애플 매입설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루머로 남아있는 상황, 하지만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한 ETF에 대한 여지는 남아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댓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댓글입니다. EU 244조 푼다, K방산 가자라는 댓글이고요. EU가 우리 돈으로 했을 때 한 244조 원 규모의 무기를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가장 큰 금액을 배정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K방산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EU의 결정부터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EU가 이번에 시행하는 세이프 제도는 쉽게 말해서 무기 공동구매 대출 제도입니다. 회원국들이 무기를 같이 사면 EU가 예산을 담보로 장기 그리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총 규모는 1,500억 유로로 잡혀 있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 약 244조 원에 달합니다. 상환 기간은 최장 45년이고 무려 10년 동안은 갚지 않아도 되는 유예 혜택도 있습니다. 즉 유럽 국가들이 이제 당장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도 빠르게 무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배분 계획을 살펴보면 폴란드가 약 71조 원 정도로 가장 큰 몫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와 프랑스, 헝가리도 그 뒤를 이었는데요. 특징적인 건 참여 범위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EU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나 또 EFTA 국가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영국, 캐나다 같은 안보 파트너국들에게도 이 제도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유럽 내부만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방산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K방산도 여기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떤 기회를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지금 폴란드가 가장 큰 배정을 받았다는 사실인데요.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전차나 자주포, 전투기 등 약 17조 원 규모를 계약을 했었고요. 올해 8월에는 K2 전차 180대를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만 봤을 때도 약 8조 8천억 원 규모였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이 세이프 자금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게 되면서 앞으로는 추가 발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현지 합작 법인을 세워서 유도탄을 생산하기로 했고요. 현대 로템은 국영 방산 기업과 손을 잡고 K2 전차를 현지 공장에서 K2PL 버전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즉 이제 현지 공장이나 합작 투자처럼 로컬 전략을 가진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바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같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EU가 무기 조달의 최소 65%를 유럽산 부품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생산 기반이 없는 국내 업체들의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조금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들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에서 공동으로 무기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이 유러피언이라는 규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품
일단 조달까지 생각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현지에 어떤 적을 좀 두고 있는 현지 전략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K방산의 매력도가 많습니다. 가성비가 좋다, 납기를 잘 맞춘다 등등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의미를 좀 가지게 될까요? 네, 사실 이 최근 상황을 좀 살펴보면 방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폴란드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면서 긴장감이 다시 한번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사건을 두고 유럽 각국은 군비 증강을 더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게 됐습니다. 큰 그림에서 살펴본다면 이번 EU의 공동구매는 한국 방산업계가 이제 글로벌 무기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환점이 되겠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유럽은 자력 안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지 시점에서는 조달 속도가 느리고 자체 생산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게 바로 한국 기업들인데요. 납기 속도가 빠르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다가 실전 경험까지 함께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나토 유럽 회원국 무기 수입에서 한국산 비중이 6.5%를 기록해서 독일과 이스라엘을 앞선 상태입니다. 특히나 폴란드와의 계약 규모만 하더라도 지금 30조 원을 넘긴 상태인데요. 러시아와 유럽 전통 강국이 주춤한 사이에 한국이 그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다만 한계점도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U는 2035년까지 역내 조달 비중을 6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 합작 투자나 공동 연구 개발을 강화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제약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정부 차원의 외교 지원과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이 함께 가야지 K방산 르네상스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 방산주들의 움직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프리마켓에서 0.5%가량 오르면서 97만 2천 원 선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황제주 복귀에 대한 시동을 다시 한번 걸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정규장의 흐름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LIG 넥스원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LIG 넥스원 역시나 0.6%의 움직임 보여주면서 그래도 오늘장 안에서 방산주들 흐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한 8거래일 정도 전부터 5일선을 좀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생각을 해봤을 때도 5일선 타고 나서 103만 5천 원까지 황제주 터치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황제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고요. 수급도 잘 들어옵니다. 어제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3거래일 정도 들어왔고 좀 더 시계월을 넓게 해서 보면 한 8거래일 중에 하루 빼고는 거의 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B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 경제 지표가 있었죠. 생산자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좀 낮게 나오면서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완화가 됐다라는 시그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오라클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또 폭증하는 흐름을 가졌었는데요. 역시 AI에 대한 모멘텀 역시나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점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좋은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박스권을 탈피하고 위로 올라온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이런 흐름들을 가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네. 드디어 박스권을 탈피를 했습니다. 네. 코스피 정말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동안 또 많이 강조해드렸던 게 이번에 이제 올라오면서 3,200포인트를 회복하면 신고가 영역까지 갈 수 있다라고도 많이 얘기해드렸죠. 실제로 이번에 반등을 통해서 어제 이제 장중에 신고가를 한번 썼습니다. 물론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이제 돌파가 못했지만,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가 또 상승이 나왔어요. 기술주들 올랐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최근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주축이 돼서 시장을 또 끌어올리고 있고, 이 기업들도 역시 기술주라는 점에서 오늘 이제 신고가, 뭐 종가 기준으로 봐도 신고가 돌파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결국 이제 어제 물가 지수가 잘 나왔거든요. 예상은 이제 예상보다 훨씬 더 낮은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결국 이제 미국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3차례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어제 발표됐던 건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조금 더 중요한 지수로 본다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오늘 남아 있거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금 당장 이 물가에 반영된다기보다는 앞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미래의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현재 상황을 가장 좀 잘 대변해 주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녁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또 확인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또 잘 나왔다, 그러면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점점 이제 상승으로 계속 방향을 잡아주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국내도 기술주들이 주축이 돼서 시장을 좀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지난번 이제 4월 달에 저점을 잡고 올라가면서 3,200포인트까지 도달했을 때 이때가 1차 상승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면 1차 상승에 못지않은 또 상승도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원래 지수가 올라갈 때는 코로나 때도 이제 그랬지만 1차 반등 시점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아래 있다가 또 올라오는 반등이지만 일부 종목에 수급들이 많이 몰려서 올라가요. 하지만 2차 반등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제 탄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장 3,200포인트 위쪽에서 올라가고 이제 신고가를 이제 돌파하면 사람들은 약간 좀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때가 수익을 내기에는 더 최적화된 그런 장이다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들이 잘 돌아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정말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지금 그동안 뭐 6천억까지 들어왔다가 그 이상 1조 3천억 정도까지 매수가 엄청나게 몰렸고, 기관 쪽에서도 역시 매수가 또 몰렸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주가 상승 가능성을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라는 점이 또 약간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과 옵션 만기일 날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상승장의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오히려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럴 때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선물과 옵션 만기일에 과연 포지션이 지금까지 어떻게 쌓였느냐, 이 누적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그 누적 포지션을 보면은 하방이 아니에요, 상방입니다. 상방으로 열려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더 커지는 그런 포지션을 지금 외국인들이 이미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선물 시험은 동시 만기이지만 무난하게 지수 상승을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주 물가 지표가 또 한 차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은 우리가 위축되거나 이러실 필요 없고 눈치 보거나 이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또는 기관들이 어느 업종과 어느 종목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은 보통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외국인들이 좀 어떤 종목들을 저가에 매수를 하는가 이런 것도 역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같이 사놓고 좀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고 기관인 쪽에서 반면에 좀 들어오는 종목들은 탄력이 좀 많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단기 대응. 만약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기관 쪽 수급으로 인해서 만약에 올라갔다, 크게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는 욕심 부리지 말고 잘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수급에 따라서도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랜만에 좀 긍정적인 해석들이 나오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어제 굉장히 또 많이 사들이는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4월 이후에 1차 상승이 있었고 2차 상승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관련해서 이 주가 추이가 너무 크게 변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 해석까지 해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 하나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역시 K반도체에 대해서 러브콜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5% 넘는 급등 흐름을 가졌습니다. 이제 반도체 안에서의 전략들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온 것 같은데요. 어제 SK하이닉스의 상승 역시나 AI에 대한 모멘텀 계속 좋고 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또 HBM뿐만이 아니라 CXL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의 흐름들 어떻게 좀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반도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시장 자체를 견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도 지금 계속 이 두 기업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을 대변해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그동안 좀 갇혀있던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건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게 된다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원인들 중에 하나는 뭐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본다면 한쪽에 HBM 쪽에 너무 이제 이목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쪽이 그동안 미국에서 한국을 많이 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세 정책에 있어서 좀 큰 피해주라고 여겨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동안 좀 잘 올라가긴 했어요. 하지만 국내 반도체 종목들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좀 움직임이 뭐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디램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좀 높게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업황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디램 쪽뿐 아니라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의 회복을 또 얘기해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오고 있고 어제는 또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또 상승이 잘 나왔죠.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이쪽 업황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반도체 투톱도 주가가 올라갈 뿐 아니라 이제 주변 이 밑에 있는 종목들마저도 이제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기점에 좀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뭐 주도주가 과연 어떤 업종이 될까라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사실 조방원 얘기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반바지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할 정도로 반도체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장에서의 주도 업종 중에 하나는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다루긴 했지만 HBM 시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CXL 이쪽에 대한 이제 시장도 이번에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쪽과 AI 쪽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시장의 상승은 이제 성장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더 이제 좋은 제품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이렇게 고성능의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단가가 비싸요. 그만큼 마진이 또 많이 남겠죠. 그리고 시장이 처음 열리는 만큼 초기 수주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지금 얼마 전에 테스트를 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니까 이 시장을 만약에 또 하이닉스가
CXL 쪽을 이제 초기에 점령을 하는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초기에 반대로 이번에는 점령을 하든가, 이 부분도 이제 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쪽이 간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또 판세가 뒤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은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은 조금 더 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느리다 이렇게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잘 투자하는데 종목들을 선별해서 포트에 좀 담아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또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반기에 좀 주도주로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신호 주셨는데요. HBM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CXL 이야기까지 계속 퀄테스 통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소부장단까지도 아이디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시장 출발하기 전에 뉴욕 증시 짚어보자면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잘 나왔습니다. 반도체 안에서의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는 상황이고, 또 오라클이 실적에 대해서 서프라이즈를 내놓으면서 연일 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간밤에는 35%, 거의 40% 육박하는 이 급등까지도 나왔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또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는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니까요. 이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0.67% 상승하면서 3,33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상 최고가로 이렇게 경신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흐름으로 가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특히나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관련된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0.29% 상승하면서 83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두톡 역시나 오늘도 상승 출발합니다. 오늘도 SK하이닉스가 더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는데요. 2% 상승하면서 31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30만 닉스 위에서 지금은 안착한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습니다. 2.6% 상승하면서 34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업황 회복이 계속해서 이뤄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상위 종목 단에서도 삼성물산이라든지 해양 쪽, 조선주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오늘 소폭 쉬어갑니다. 0.72% 하락하면서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마 리서치가 시가총액 3위에서 지금 4위, 5위로 좀 내려앉은 모습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상승불 켜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 위로 올라온 모습이니까요. 이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용기기 딴에서 관련돼서 모멘텀 계속 작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관련된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종목들은 순환매가 좀 계속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옥석 고르기가 좀 필요해 보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상황이지만 수급도 체크를 해보자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현재 일단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소폭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지금 팔자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팔자세 포지션 잡고 있다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아침 상황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했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 또다시 경신하면서 출발한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지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이잖아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포지션 잡으면서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도 역시 이제 IT 쪽에서 지금 수급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들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현재 63억 원 정도가 지금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오는 수급이라면 이 중에서 지금 IT 쪽에서 잡히는 수급이 거의 4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팔고서라도 지금 IT 그러네요. 이 종목을 샀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 기관 쪽도 현재 200억 이상 지금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의 금액으로 본다면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수급이 아직 좀 없는 가운데서 이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지금 이제 구매에 있어서는 1순위라고 외국인들의 구매 이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IT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 업종 안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 하이닉스도 주가가 움직여요. 하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또 삼성전기가 최근에 뭐 MLCC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타고서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4% 넘게 또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테스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또는 오늘 같은 경우에 미코 뭐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 안에서 종목들이 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눈에 띄었던 게 DB하이텍이라는 기업도 역시 눈에 좀 많이 들어오는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반도체 업황이 이제 종목들이 아마 반도체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내 종목이 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라고 해서 이제 한 번에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종목들마다 순환매가 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공정에서 뭐 후공정으로 또는 소재에서 뭐 부품으로 여러 가지 또 이 공정에 의한 부분에서도 나누기도 하고요. 개별적인 종목에 의해서도 또 모멘텀이 또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들 그 종목들을 굳이 또 같은 반도체 업종 안에 있는데 그걸 또 욕심내기보다는 내 종목에 대한 관리가 좀 잘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오늘 시장이 아침에 올라가는 건 이제 당연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해서 이제 3,450포인트 바로 이제 목전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전하고 오후장이 좀 다를 수 있다. 네. 근데 오늘도 선물과 옵션 그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 만기 전 현재까지 포지션은 상방이 맞아요. 하지만 뭔가 또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또 이 주가에 작용하게 된다면 또 주가가 또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시장 자체는 상방으로 보지만 장중에 이 변동성이 조금만 나와도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바로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금 유의하시면서 이제 종목들을 대응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아침에 들어가기보다는 장 후반부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종목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이 선물과 옵션 만기가 겹치는 내만여의 날입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 시장 분위기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오전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상황에서는 역시나 IT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조금 더 따져보자면 아이폰 부품주 쪽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아이폰 신제품 어제 발표가 난 다음에 애플의 주가도 좀 떨어졌고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부품주들이 좀 하락하는 양상을 가졌습니다. 신제품 자체는 그래도 아이폰에 대한 이 얇은 폰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AI에 대한 모멘텀도 좀 부재한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좀 세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의 전략들은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실제로 아이폰 이게 공개가 되기 전에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 내용들을 뉴스에 실제로 이제 내용들 달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아이폰 에어 17 에어라는 이 제품이 슬림폰으로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아이폰의 좀 획기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물론 슬림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그 아이폰 17에서의 슬림폰이 나오는 게 뭔가 좀 크게 뭔가 획기적인가 이렇게 보진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 또 막상 공개가 되고 나서 이미 다 알려진 상황에서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뭔가 새로울 게 없었다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AI 쪽에서의 어떤 이제 기대, 실망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디자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더미 제품이 이미 선공개가 좀 됐었어요 시중에.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뉴스도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려진 상황에서 뭔가 더 추가적으로 뭔가 요구를 좀 기대를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AI 쪽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감은 아이폰 17에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이폰 16에서도 AI 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분명히 있었고
그때도 굉장히 혹평을 많이 내놨단 말이죠. 이게 과연 잘 팔릴까? 이번에 결국 이제 삼성한테 뒤처진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지난번에 아이폰 16이 출시가 되고 그렇다면 판매량이 어떻게 됐는가를 따져보니까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4월달, 5월달에 아이폰 판매량이 그 당시에 16이죠. 같은 기간보다 15% 정도 늘어났고요. 전 세계 판매량이 시장 점유율이 17.4%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의 어떤 이제 점유율을 또 가져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많은 기대를 하는 게 획기적인 뭔가 뭔가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스티븐 잡스가 이제 지금 이제 없어지고 나서 사라지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혁신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기보다는 오히려 충성 고객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이번에도 아이폰 17이 출시가 됐을 때 과연 교체 수요가 얼마나 나오게 되느냐. 미국하고 중국 시장이 되게 중요한데 미국 시장에서도 거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아이폰 17로 교체할 생각이다라고 지금 이제 조사 결과 나왔듯이 일단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실망을 할 게 없었는데도 이제 실망했다라고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AI 쪽 지난번에 아이폰 16에서도 AI에 대한 기능보다는 사실 아이폰 자체가 사실은 중요했던 거거든요. 구매자들한테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가가 좀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은 판매량 데이터가 잘 잡히면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반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이폰 16 공개했을 때를 좀 빗대어 봤을 때 그때도 실망 매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 고객도는 견조한 상황이었고 실적까지도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신제품 공개는 있었지만 그렇게 실망할 것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신 만큼 또 팀쿡 CEO가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관련돼서 진짜로 이러한 실적들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서 관련된 주가 추이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점 바로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리게 됩니다. 이 안에서의 가장 주목할 점이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실제로 완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증권주들 또 금융주들 관련해서 시세가 또 많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또 세론으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이 지금에서의 전략들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양도세의 기준을 현행 50억 정도로 유지를 할 거라고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증권주하고 지주사라든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이미 올랐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현행 50억이 아니라 더 낮추게 된다면 물론 10억보다 더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게 이제 애매하게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건 실망감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50억 현행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반응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기대감이 또 크고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었다. 뭐 그런 반응이었다면 오늘 아침부터 증권주가 상당히 강했을 거예요. 근데 증권주가 오늘은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주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 이제 결과가 사실은 좋은 어떤 긍정적인 어떤 결과보다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준을 50억을 더 높인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금은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 접근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제 탈출의 그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탈출이라는 건 단기 관점에서의 탈출인 거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시 또 살아나고 이제 회복되고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더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종목들, 증권주 같은 경우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은 단기적인 전략으로 좀 나오시는 게 좋고 한 번에 조정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좀 길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유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가느냐, 내가 단기로 가느냐, 아니면 중장기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한 번쯤은 정리하고 갈까, 아니면 그냥 가져갈까 이 대응 전략만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러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증권주들이 지금 현재 좀 하락 포지션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간으로 봤을 땐 좋을 수 있지만 단기간의 관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정책과 관련돼서 모멘텀 있는 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원전 관련해서 신규 건설할 수 있다라고 다시 재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탈원전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약간의 입장을 바꾸는 것으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원전주들 흐름들 좀 다시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원전주들은 제가 과거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주가가 조정 시에는 기회라고 저는 이제 오.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죠. 원전은 우리가 전력에 대한 그 공급 이거는 솔직히 앞으로 더 많은 소비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소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 그래서 전력 기자재라든지 네. 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전주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주목이 됐었는데 사실 그 데이터 센터뿐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전력에 대한 소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기차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없다가 전기차가 생긴 거잖아요.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도 사실 전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우리가 뭐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냉장고 하나가 있었다면 거기서 또 발전해서 우리가 뭐 김치 냉장고 또 요즘에 와인 냉장고, 화장품 냉장고. 그러니까 편의성이 증가할수록 결국 이제 전력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력 수요를 그만큼 잘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경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이제 원전이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의 선회가 또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갖고 계시다면 이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해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다시금 흔들리는 양상이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 원전주들 좀 시세를 받았는데 오늘은 조금은 차익실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쉬어갈 때 담아가는 전략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SB의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3,330선 그리고 코스닥은 833선 현재 지나가면서 네. 강보합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만 기관이랑 좀 같이 들어오는 분위기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어제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그동안의 가장 큰 고민은 현물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파생 시장의 수급이 계속 들어왔던 부분인데 네. 어제는 반대로 파생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고 현물 시장에서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온 상황. 어제 이제 오버슈팅 탓인지 지금 출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추가적인 매수라기보단 일정 부분 좀 차익을 지어주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대내적으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잠시 후 10시에 취임 100일 인터뷰가 하나가 있고요. 맞아요. 이제 두 번째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적인 강세를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보단 일정 부분 장중에 지수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음을 저는 인지를 하시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내가 정말 타이밍에 좀 잘 맞아서 반도체라든지 증권, 은행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대내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움직인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오전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셨다가 그럼 언제 다시 채우느냐? 네. 10시 이후냐? 아니면 오늘 종가냐? 아닙니다. 저는 내일 혹은 다음 주에 채워도 전혀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미국은 엔비디아의 어떤 빈 공백들을 브로드컴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잘 메꿔주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밀리게 되면 또 속절없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간밤에 엔비디아의 강세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연동이 되면서 일단은 좋은 출발을 좀 보이고 있지만 저는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반도체 투톱 테마 넘어가기 전에 잠깐 좀 볼 텐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6%, 삼성전자가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30만 원 넘어서서 31만 원 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PPI는 확인을 했지만 CPI 있고 다음 주 FOMC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정 중에 오늘 국내 이벤트들도 좀 남아 있어서 지금 따라붙어도 될지 아니면 전략을 좀 수정해서 가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 거래량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봤거든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안 좋다기보단 어제 거래량이 저는 좀 다소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만약 엄청나게 더 많은 거래량이 이제 포함이 된 상승이었다면 네. 저는 충분히 30만 닉스 여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시세를 좀 기대해 볼 법한 상황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실 때 당분간 지금 이제 9월이지 않습니까? 네. 9월, 10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월 달에 또 추석 연휴가 굉장히 그렇죠. 또 길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수급의 공백 현상이라 차트를 보실 때 캔들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아랫단에 거래량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치들이 있잖아요. 이 HTS, MTS에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하위단의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되는데 SK하이닉스 어제 물론 대량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지만 최근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에 대한 물음표에는 아니다라고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잠시의 또 조정 그리고 이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오전에 너무 욕심 내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약간의 변화의 조짐들이 좀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전체에서 버블은 아직 멀었다라는 것을 어제 오라클의 실적이 네.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논외로 치고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부냐면 엔비디아가 죄송합니다. 엔비디아가 영원히 1위일 것인가?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브로드컴과 같은 기업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상황인데 문제는 엔비디아는 범용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로 들어가는 제품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숫자 기준으로는. 네. 왜 그러느냐면 거긴 주문형 반도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범용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하나의 확실한 차이점은 뭐냐면 범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영업이익률, 주문형 반도체라면 더 높은 이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의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크주들 사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이제 가지고 고민을 해보면 종목군들마다의 순환매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대형주와 소부장주들의 어떤 수급 시속 게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확연하게 대형주가 강하니까 소부장주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반대로 대형주들이 잠시 쉬어갈 때 제가 이제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SK하이닉스가 만약 기간적인 조정이 조금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눈치 있게 다른 섹터를 보실 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좀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낙수 효과를 받을 만한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하이닉스에 약간의 파티가 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약간의 발만 좀 담그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호재도 사실 뭐 변함없이 쌓여 있는 것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상단을 열어둘 수 있을지 약간 좀 주가 흐름은 좀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매 전략은 이건 근데 저희 개인적인 전략입니다. 저는 양봉에 안 삽니다. 네. 은봉에. 그냥 사는 게 마음 편하고 네. 한 번에 다 사진 않습니다. 이게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흔히 맥점이라는 표현을 좀 쓰잖아요. 이 구간에서부터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기대 수익을 좀 길게 뽑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맥점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수에 연동이 되고 지수에 그렇죠. 연동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 대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서 움직여야 되는 어떤 기업이니만큼 이런 포인트, 타점을 잡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할 때 쫓아가면서 이제 매수한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루에 2% 이상 상승하는 날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1% 상승하는 날 쫓아간다고 해서 그 1% 남은 수익을 먹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또 투자의 어떤 방식일 수 있어서 오히려 저는 기다리셨다가 최소한 21선까지의 눌림이 나왔을 때 그 눌림을 이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는 판단을 하는 게 지금은 맞다라는 의견. 만약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조정이 안 나온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풍향계 삼아서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럼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보면 되는 거고요. SK하이닉스가 강하다? 그럼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보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가장 좋은 매매 전략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좀 눌렸을 때 접근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 삼성전자는 오늘 음봉이긴 한데 윗꼬리가 살짝 달려있긴 합니다. 근데 반도체, 투톱 모두 다 수급상으로는 나쁘지 않네요. 외국인도 기관도 일단은 좀 들어와주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테마를 좀 볼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조선과 조선 기자재단을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다시 또 움직임이 나옵니다. 조방 원전 중에서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는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조선 쪽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오늘 4%대 움직임 나타나고 LNG나 혹은 피팅 밸브단 여전히 잘 갑니다. 성광밴드도 한 9%대 상승률 현재 기록을 합니다. HJ중공업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또다시 상위 순매수에서 종목 이름 좀 올리고 있고 개장 초반 대비해서 지금은 약보합으로 전환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테마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주주 양도세로 일단 묶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10시에 취임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세랑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언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증권이나 지주사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사실상 이벤트가 한 35분 정도 남은 시점에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함께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전력기기입니다. 오라클 실적 확인했을 때도 클라우드가 소프트웨어 매출을 넘어섰다고 하죠. 그리고 오픈 AI랑 같이 이제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좀 들려오면서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당연히 뒷받침돼주는 전력기기 따라와 줘야 되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SOFC 관련주들도 좀 올라옵니다. 오늘 리포트 중에 하나가 SMR은 좀 짓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대응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SOFC가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오늘 영향을 좀 주는 건지 한선 엔지니어가 22% 움직임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대주주 양도세부터 먼저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 10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0억 유지할 거다, 그쪽으로 가닥 잡았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본부장이 아직 뚜껑 안 열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베팅을 해도 되나? 라는 고민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베팅을 해도 된다. 된다. 증권주에 대한 베팅은 해도 되는데 타이밍상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오히려 밀릴 때 저는 하는 게 맞고 대신에 이제 증권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증권주를 제가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증권사마다 만약에 특징이 좀 확실하다면 그 특징을 분리해서 제가 순위를 좀 정해드리려 했었는데 네. 마땅히 특징이라고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ETF 중에 종목 코드 번호가 102970이라고 하는 네. 코덱스 증권 코덱스. ETF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다수의 증권주들을 그쵸.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것을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가격적으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14,400원대를 구가하고 있는데 13,500원대 밑에서 잡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일 것 같고 두 번째로 만약 가격의 조정이 만약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저는 네. 시기적으로 오늘 오후에 밀린다 했었을 때 종가에 담아내는 게 저는 괜찮다. 이제 뭐 증시가 제가 계속 간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부침은 있겠지만 결국 지금 미국 기업 제가 테크 기업들 이야기할 때 과거의 닷컴 버블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는
실적 없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적이라고 하는 확실한 명분이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똑같은 고평가 논란이라 할지라도 아직 저도 버블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바 증권 지주들을 보는 것은 결국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지금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정을 이용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데 네. 더욱이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증권주들에 대한 메리트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증권, 은행, 보험 중에 맞아요.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보면 탄력성 하면은 증권주가 탑픽일 것 같고요. 대신에 나는 대주주 양도세 이게 기존에 50억이었던 거 다시 50억으로 한다는 게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은행은 뭐가 있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압박 카드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험은 일단은 저는 논외로 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증권과 은행이 갖고 있는 어떤 메리트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험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제한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보험은 나중에 네. 제가 가장 강조 많이 드렸던 DB손해보험만큼은 괜찮지만 그 외에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금리 인하 시기에 어떤 수익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보험주들은 저는 논외. 하지만 이제 증권주와 은행주들은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맞게 그리고 본인들이 바라보는 이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갈라질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증권, 은행, 보험.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지주사. 지주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일단 지주사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LG에 투자하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주사라 그래서 무조건 투자할 게 아니라 지금 자회사 계열사들이 돈을 많이 번 지주사라면 괜찮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화 너무나 돈 잘 벌고 그렇죠. 있죠. 두산 잘 벌고 있죠. SK스퀘어 잘 충분히 벌죠. 투자해볼 만하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릴 건 LS 같은 경우에 그리고 HD 현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거론드리는 지주사는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 드려도 그래 지금 돈 잘 벌고 있어요라고 이제 느끼시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괜찮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조금은 이제 구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생소한 지주사 중에 제가 이제 봐야 될 기업들 중에 두 가지를 뽑아 보면 일단 네. 첫 번째로는 코오롱. 코오롱이 생각보다 지금 이 계열사들의 실적이 괜찮습니다. 두 번째 미코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미코 네. 개별주 아니야?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실 수 있는데 코미코와 미코 세라믹스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또 이제 미코가 오늘 SOFC라고 맞아요. 하는 지금 키워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일단 한선 엔지니어링의 대장주로 보여지는데 한선 엔지니어링은 과거에 블룸에너지와 함께 미국 시장에 맞아요. 이 SOFC를 공급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대장인데 실제 수주잔고 기준으로 보면 미코도 못지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최근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나왔던 그 기준 가격을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서요. 만약 이쪽을 바라본다면 미코라고 하는 기업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 정말 의외의 지주사네요. 첫 번째로 코오롱이었고 두 번째로 미코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시장의 힘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10시 정도에 어느 정도 갈무리가 좀 나오고 정리가 된다면 수급이 안정적으로 가장 먼저 좀 들어와서 반응이 나올 만한 섹터는 일단 어느 쪽으로 좀 보실까요? 전력 쪽일 수밖에 없을 것 전력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또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깔아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넓혀 나가야 고객들이 요청하는 상황에 발을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되었을 때 네. 수급이 안정화가 된다면 테크주들, 제약바이오주들, 뭐 조선주들 다 좋지만 저는 탑픽으로 전력 쪽을 꼭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좋다 그래서 네. 아니 어제 그렇게 올라왔던 전력기기들이 여기서 그냥 바로 간다고? 바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길게 보면 볼수록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을 지금 깔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덩달아 좀 체크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미국 기준입니다. 네. 미국 기준으로 수입을 한다 했었을 때 멕시코 제품이 가장 압도적으로 비중이 1위예요. 그리고 2위가 우리나라인데 일단 지금은 순위가 많이 좁혀지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면 멕시코가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관세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이 최근에 받아낸 관세 요율만큼 내려놓게 된다면 네. 관세의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중소형 변압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중소형 변압기는 좀 정체되어 있는 맞아. 반면에 초고압 변압기, HVDC를 기반으로 하는 HD현대 엘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은 여전히 지금 높은 판매량과 수주 단가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전력기기 쪽은 저는 단기간에 보실 분들보다 길게 보실 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섹터의 종목군들이라 생각이 들고 있고 너무 미국만 바라보다가 우리 트럼프 행정부에 통수 맞으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전력기기들은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중동 쪽에도 계속 수주 잔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좀 갈무리가 나오고 나서는 가장 먼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쪽으로는 전력기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관세라는 큰 틀 안에서 만약에 살펴보게 된다면 전력 설비나 변압기나 전선 등등 여러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을지가 네. 궁금해요. 혹시나 미국 쪽에 현지 전략을 좀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면 조금 더 긍정적인 점수를 좀 줄 수 있을까요? 월등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그래요?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의 어떤 흐름들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생산 라인을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산업이라든지 기업은 시기와 시점의 문제이지 계속해서 압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 판로를 이미 확보를 했거나 미국 쪽에 이미 리쇼어링 돼서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앞서 말씀드린 전력기기 3대장은 이미 미국에 생산 라인들이 있고 생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세에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관세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빌미로 만약 밀리게 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거의 신고가 영역에 있었던 많은 종목들이 이 섹터 안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리포트 영향도 아마 있긴 했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AI에 대한 스토리가 다시 한번 하드웨어나 이런 것보다는 다시 이제 전력 설비 쪽으로 좀 돌아왔다. 힘이 이쪽으로 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리포트 빨로 이제 올라갔다는 말도 맞겠지만 그렇다면 미국은 쉬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가장 강한 시세가 낸 쪽이 어디냐? 섹터 전체로. 종목을 놓고 보자면 오라클이 가장 강했지만 섹터 전체로 본다면 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소위 이제 리포트 때문에 올라왔다는 부분, 그러니까 리포트만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에너지는 지금 귀하다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력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력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계속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원들 중에서 또 하나 갈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사실 원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전은 최근에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추가적으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었던 원전에 대한 부분을 재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글로벌리하게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여전히 뭐 노예 계약 이야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국내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힘을 좀 잃어간다면 당분간은 조정이 좀 불가피할까? 이런 부분 염두해야 될까요? 일단 기간 조정은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대체제는 없겠지만 지금 대체제로 급부상이 되고 있는 쪽이 뭐 SOFC라고 하는 대체 섹터가 지금 생긴 상황이다 보니 수급이 잠시 이동할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인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신재생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하기엔 트럼프 행정부가 신재생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자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이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한데 지금 단점이 AI 시대에 굉장히 크게 부각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이동은 조금 더 이것도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나온 실망 매물이 뭐 어디로 갈까 저기로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리고 가지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가지고 기다릴 만한 기업으로 추려보자면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 KPS 그 외의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일정 부분 감내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면 괜찮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비중 조절은 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원전은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여전히 근데 차트로 보면 6만 원 선을 참 잘 지켜주고 있긴 해요. 붙어 근데 있죠. 그니까요. 딱 붙어서 힘이 강하긴 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기간 조정은 당분간은 좀 불가피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기기, 전력설비 안에서 가장 탑픽 종목으로 보고 계시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대한전선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아니 전력기기 그렇게 설명해놓고 그러니까 갑자기 전선? 탑픽은 왜 네. 전선이냐. 일단 전력기기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저처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이 된다. 주당 가격도 비싼데 지금의 위치에서 사면 밀려 내려가는 것 아니야? 라고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 것 같아서 완벽한 대체제는 전선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선 내선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LS전선 있겠지만 대한전선은 HVDC를 작년 9월 달에 미국의 900억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전선이 지금 미국에 공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었죠. 최대 수주 잔고 3조 원을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속도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국내 프로젝트 중에 굵직한 건 없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북미 쪽에서 추가적인 계속 수주 혹은 해외 쪽에서 수주가 지금 쌓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상황이고 정말로 HVDC의 수주라면 이게 크로스 마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대한전선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분기별 영업이익률이 지금 2% 3%대인데 이게 5% 6%대만 가더라도 YOY, MOM 대비 거의 뭐 100%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 저는 대한전선의 지금의 위치는 천천히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선 전력기기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요것 또한 조금 장기적인 관점 말씀 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올해 연말까지? 가시는 게 맞고 네. 지금 9월이에요. 뭐 이것저것 얼마 안 하다 보면 남았어요. 또 추석이고요. 그러다 보면 또 11월, 12월 네. 금방 가니까 이 정도는 좀 가지고 가셔야 좋은 성과 낼 수 알겠습니다. 있겠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기간까지 여쭤봤습니다. 일단 올해 연말까지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원전 재검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임입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제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 사실상 재검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제11차 기본 수급계획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코멘트가 나온 상황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먼저 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발언부터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김 장관은 지난 9일 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된다 의견을 내놓으면서 또 신규 원전 2기와 그리고 SMR 1기 건설 계획을 재검토한다 이런 가능성을 함께 시사했습니다. 이르면 10월 출범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총괄하게 되면서 공청회와 대국민 토론 등 이런 수기 과정을 거쳐 총 12차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할 계획인데요. 김 장관은 전 정부에서 원전을 너무 밀어붙이고 또 재생에너지에는 축소했다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해 충분한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2월에 확정된 11차 전력수급 계획에는 2.8기가와트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신한울 3호기 그리고 4호기 이후 10년 만에 신규 원전 계획이 잡힌 상황으로 현재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공론화 과정이 실제 원전 건설 계획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논의 가능성 있는 건가요? 사실 이 공론화 결과에 따라서 이 신규 원전 건설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 에너지 정책이 넘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전문가들도 탈원전 시즌2 이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영훈 카이스트 교수는 이 환경부가 원전 정책까지 맡게 되면 신규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요금 측면에서도 보시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범진 경희대 교수의 경우에는 원자력 1kW당 이 생산 단가는 52원, 또 재생에너지는 271원으로 또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정책이 전환하게 되면 이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가능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원전도 있지만 뭐 석탄 발전이나 재생 에너지 계획 등등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정도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11차 계획을 함께 톱파보면 그 안에서 2030년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은 18.8%, 그리고 2023년을 넘어서 또 38년이 되면 29.2%로 설정이 돼 있고요. 또 36년까지는 석탄화력 발전소 28기, 또 40년까지는 추가 12기를 폐쇄할 예정이었습니다. 12차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더 올라가고 또 석탄 폐쇄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 김 장관의 경우 이 5개 발전 공기업을 통폐합하고 그리고 일부를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또 전환하는 방안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발전소의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정의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또 에너지 체제 개편 로드맵을 조기에 또 사전에 마련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함께 덧붙인 만큼 앞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져올지 계속해서 시장 상황으로 팔로우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앞선 코너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봤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의견 좀 들어봤었는데 당분간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힘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면 기간 조정은 좀 불가피하겠다라는 말을 함께 좀 주셨고요.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겠죠. 사실 6만 원 선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좀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약보합 정도에서 흘러가는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K스틸법 정기 국회 통과가 관건이라는 거고요. 국내 이제 철강 산업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을 K스틸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먼저 어제 철강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준수했다, 좋았다고 설명이 되고요. 특히나 이 동양에스텍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또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내용부터 함께 짚어보시면요. 이 K스틸법은 국내 철강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그런 특별법을 통칭하는 용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기구 이상위 김정재 권향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3건의 법안이 이 산자위 소위원회로 긴급 회부되면서 본격적으로 또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현재 다시 한번 짚어봤을 때 구체적으로 지난 9일 이 첫 소위 심사에서는 사실 이 정부 측의 의견 청취가 이뤄졌고 또 관련 부처는 철강 산업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을 표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안의 핵심 목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 두 번째로는 녹색과 탈탄소 정책에 대한 전환 지원, 마지막으로 산업 전반의 지원을 위한 규제와 재정 특례의 마련을 또 확인한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얼만큼으로 좀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지원들 종류별로 살펴봤을 때는 지원이 좀 가능해지게 되는 걸까요?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점은 이 법안이 어쨌든 통과를 되게 된다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함께 총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녹색 철강 기술 지정 및 또 지원, 주요 산업에 대한 집적기 특구, 이 지정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규제 특례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철강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저가 수입품의 증가, 또 탄소 중립 규제 등 다양한 복합적인 부담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지원과 또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사실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앞으로 조항별 실효성 검토, 재정과 규제 적용에 대한 방안 논의, 공청회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실정에 대한 정책 효과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첫 수위에서 여야가 법안에 필요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 정기 국회 내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우 이 법안이 단순히 지원책을 넘어서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또 탄소 중립의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이 제도적 기점에서의 관전이 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도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철강 쪽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국입니다. 중국 쪽에서 이 감산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음 달에 이제 4중 전회가 중국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감산을 얼마나 할지를 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철강주들의 흐름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혜 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까지 체크할 이벤트 있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 꼭 확인하셔야겠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한 이 상한선 이야기 나올 거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하면서 오후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